지금 이 내용 이해되세요 혹시 들으면서? 네, 되긴 했어요. 되긴 했어요? 오케이. 힘들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연구원들, 뭐 바벨화학이라고 하던가요,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백혈병이 줄줄이 걸리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백혈병도 직업성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에 대해 알려주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업무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크게 보면 폐질환이 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COPD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렸던 진폐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폐질환 중에 직업성 암은 이제 폐암 산재, 폐암도 산재로도 많이 인정이 되고요. 평면에 노출됐을 때 발생되는 악성 중피종이라는 뭐 질병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뽑자면 난청,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을 하시게 되면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데 이것도 뭐 산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근골격 질병이죠. 어깨나 허리, 무릎 등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병처럼 근골격 질환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 질병도 대표적인 산재 신청이 가능한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 산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옛날에 피디님은 우리가 과거 흡연율이 몇 프로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그래요. 지금 피디님은 흡연을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지금 통계에 보면은 한 1980년대에는 남성 흡연율이 78%입니다. 5명 중에 4명 정도는 흡연자였다는 거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흡연자였다고 보면 되죠. 1980년대에 보면은 버스, 지하철, 병원도 금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한 2009년 정도? 그때부터 갑자기 뭐 음식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구장, PC방 점점 이제 금연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재작년 기준 남성 흡연율이 뭐 30%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옛날에는 워낙 흡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흡연만으로 이게 폐암이 산재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5명 중에 4명이 흡연자였는데 폐암에 걸린 분들이 모두 흡연 때문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폐암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암을 이제 산재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흡연이긴 하지만 흡연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과거 흡연자였는데 계속 흡연을 하다가 폐암을 진단받으면 산재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비흡연자인 분들은 폐암에 걸리면 일단 가족력을 봐요. 가족력을 봤는데 뭐 주변에 폐암을 걸리신 분이 아무도 없고 흡연도 애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도대체 왜 걸렸는지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도 직업이랑 좀 관련을 지으면서 이게 산재로도 보상이 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 들었다시피 남성 흡연율 78%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암을 딱 진단받으면 옛날에 흡연을 했던 아니면 지금도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재로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7년도에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폐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매년 폐암 사망이 한 2,000명 이상으로 보인다라고 하지만 매년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정치의 10분의 1, 그러니까 200명도 신청을 안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흡연자분들은 이 폐암이라는 걸 사실 발병했을 때 무조건 흡연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요. 어떤 물질에 유해물질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가 10년입니다. 그리고 뭐 길면 20년, 30년이고 평균적인 잠복기를 보면은 뭐 3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걸려도 내가 30년 전에 연탄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 한강부에서 뭐 몇 년 일을 했던 거, 옛날에 성면을 취급했던 일을 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가 신청이 가능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직업성 폐암에 걸리신 분들도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폐암을 과연 산재로 신청했을 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폐암 산재가 인정되는 직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정되는 직종
직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여기서 역학적 근거가 충분한 발암물질로 흡연, 성면, 디젤 엔진, 연소 배출 물질, 뭐 육각크롬, 결정형 유리구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평균 잠복기가 뭐 표준 편차가 10년으로 크긴 한데 35.98년이 나왔어요. 그 말은 36년 전에 노출된 물질로 인해서 폐암이 발병된 걸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만큼 옛날에 발병된 거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노출이 돼도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 분포로는 광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업은 우리가 아는 갱내 작업장, 제조업은 용접하시는 분들, 석재 가공, 도장 작업자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지하철, 철도 종사자들이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보온, 활석, 용접, 차감, 발파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출이 많이 된 폐암 발암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시멘트 있죠.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시멘트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직종에서도 시멘트를 다루는 직종들, 보온, 활석, 차감, 발파는 시멘트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폐암으로 인정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면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 1박 2일에 보면 슬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1박 2일에서 출연자들이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들이 공중파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지붕을 덮던 슬레이트가 대표적인 성면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하지만 옛날에 금지되기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런 천장에 썼던 텍스타일 이런 것도 다 성면이었기 때문에 성면에 노출돼서 뭐 폐암에 걸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직업적으로 그런 내장재라든지 성면이 함유된 제품들을 다뤘던 분들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도 성면에 노출됐고 잠복기를 뭐 10년, 20년, 30년을 거치면서 폐암이 발병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라고 생각을 좀 더 못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말씀 주셨던 게 난청 산재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피디님 뭐 명절 때 보시면은 TV 소리를 엄청 크게 틀고 계시고 어머님들은 옆에서 TV 좀 줄이라 그러고 불렀는데 자기가 불렀는지 대답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거였군요.